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찢어발기며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한 여인의 운명이 조각나는 비명과도 같았다. 바닥에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던 옷가락지가 산산조각이 난 채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 사이로 서윤의 하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고개는 차마 들 수 없어 땅바닥에 처박힐 듯 숙여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고요하던 최 씨 부인의 안방은 순식간에 살깃띤 도살장처럼 변해버렸고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 다름없었으니 그녀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독소리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내 인연 감히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 손을 댄 것이냐. 내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가보를. 천한 것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귀한 옥을 내년에 그 재수 없는 손으로 박살을 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는 기와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서윤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으나 감히 말대꾸조차 할 수 없어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맹세코 그 옷가락지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으나 방금 전 안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을 때 이미 가락지는 위태롭게 탁자 끝에 놓여 있었고 빗자루질을 시작하려는 찰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그림자가 있은 뒤 가락지는 스스로 떨어지듯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이다. 서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차가운 마루 바닥을 적셨지만 최 씨 부인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 씨 부인은 옆에 놓인 장죽을 집어들고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포청천보다 더 서슬퍼랬다. 들어올 때부터 빈손으로 들어와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 먹더니 이제는 내 목숨보다 귀한 폐물까지 작사를 내는구나. 네가 가난한 집 딸이라 보석 볼 줄을 몰라 그랬다 치더라도 어찌 그리 조심성이 없고 천박하게 행동한단 말이냐. 내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서윤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친정은 비록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으나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 집안으로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건만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최 씨 부인은 단 하루도 서윤의 가난을 들먹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이곳 최 씨 가문에서 가난은 씻을 수 없는 원죄이자 낙인과도 같았으니 서윤은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죄인처럼 빌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소주는 결코 그 가락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왔을 때 이미 서윤이 용기를 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으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에 잘려나가고 말았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내년이 아니면 귀신이 와서 깨뜨리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 방에 들어온 것은 너뿐이었다. 거짓말까지 하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뒤집어지는구나. 최 씨 부인이 가슴을 치며 넘어갈 듯 소리를 지르자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비단치마 자락을 끌고 맏며느리 화연이 들어왔다. 화연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일순간에 바꾸어 놓았는데 그녀가 입은 옷은 최상급 명주로 지어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머리에 꽂은 비녀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정교한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어 서윤의 무명 저고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화연은 바닥에 엎드린 서윤과 깨진 옷가락지를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가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꾸며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고정하시옵소서. 혈압 오르시면 큰일 납니다. 동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저 워낙 귀한 물건을 본 적이 없어 만져보고 싶어 하다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그 말 속에는 뼈가 들어있어
서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윤을 두둔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서윤이 탐을 내어 만지다가 깼다는 누명을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화연은 부드러운 손길로 최 씨 부인의 등을 쓸어내리며 계속해서 혀를 놀렸다. 제가 지난번 친정에 다녀올 때 가져온 산삼 녹용보약을 좀 데워 올까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 동서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동서, 자네도 어서 잘못했다고 빌게. 그깟 가락지야 다시 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 친정 아버님께 부탁드려 더 좋은 옥으로 하나 장만해 올 테니 너무 상심 마세요. 어머님. 화연의 말에 최 씨 부인의 표정이 봄눈 녹듯 풀어졌다. 최 씨 부인은 화연의 손을 맞잡으며 감격에 겨운 눈빛을 보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맏며느리밖에 없구나. 말하는 본새부터 마음 씀씀이까지 어찌 이리 다를꼬.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티가 난다니까. 네가 이렇게 효부이니 내 마음이 놓인다. 최 씨 부인은 화연을 칭찬하다가 다시 서윤을 쏘아보며 표정을 굳혔다. 들었느냐, 형님 하는 말의 반이라도 좀 담거라. 땡전 한 푼 없이 시집와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사고나 치고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부엌으로 꺼져라. 오늘 저녁 밥상은 내년 혼자 다 차려야 할 것이다. 만약 반찬 하나라도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라. 서윤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쥐가 나 휘청거렸지만 누구 하나 잡아주는 이 없었다. 그녀가 방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는 최 씨 부인과 화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가져온 비단 좀 보시겠어요. 청나라 상인에게서 겨우 구한 것인데 색감이 아주 곱습니다. 화연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최 씨 부인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겹쳐지니 서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서윤의 얇은 치마폭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우중충했고 그것은 마치 서윤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냉기가 훅 끼쳐왔고 아궁이의 불씨는 꺼진 지 오래였다. 서윤은 찬물이 담긴 동이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터지고 감각이 없어져 갔지만 마음속의 시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정말 탐을 내어 만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미워서 트집을 잡으시는 걸까? 서윤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뚝뚝 떨어져 쌀 씻는 물 위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안방에서는 화연이 최 씨 부인에게 비단을 펼쳐 보이며 환심을 사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연은 소매 속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깨진 옷가락지의 파편 조각 하나였다. 사실 서윤이 들어오기 직전 안방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화연이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의 폐물함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고 실수로 옷가락지를 건드려 떨어뜨렸던 것이다. 인기척이 들리자 황급히 몸을 숨겼다가 서윤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빠져나갔던 것이니 이 모든 사단은 화연의 치밀한 연극이었던 셈이다. 화연의 친정인 거상 박씨 집안은 겉보기엔 화려했으나 실상은 무리한 무역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화연은 시댁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친정에 구멍난 독을 메우고 있었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지내고 있었다. 서윤 동서, 미안하지만 어쩌겠나. 자네는 잃을 것이 없지만 나는 지켜야 할 체면이 너무나 많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지. 화연은 속으로 냉소하며 표정 관리를 했다. 부엌의 서윤은 밥을 안 치고 나무를 다듬으며 억울함을 사귀고 있었다. 탁, 탁, 탁.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서윤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윤에게 그 말씀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착한 심성은 이용당하기 딱 좋은 약점일 뿐이었다. 부엌 구석, 작게 뚫린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윤의 젖은 손등을 핥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고 부엌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그 뒤로 낯선 관리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안방에서 뛰쳐나온 최 씨 부인과 화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관에서 사람이 오다니. 이 평온하던 양반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서윤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가슴을 부여잡았다. 깨진 옷가락지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음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관에서 들이닥친 포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신용을 하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는 돌아갔으나 그들이 남기고 간 불길한 기운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인근 장터에서 청나라 밀수품이 거래된다는 첩보가 있어 양반가라 할지라도 의심이 가는 곳은 모조리 수색하라는 사또의 엄명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양반 체면에 관아 사람들이 흑발로 안방까지 들락거렸다는 사실 자체가 최 씨 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분노거리였다. 포졸들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최 씨 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는데 그 화살은 엉뚱하게도 부엌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서윤에게로 향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집안에 재수 없는 것이 들어오니 별의별 꼴을 다 보는구나. 아침에는 가보가 박살이 나더니 저녁에는 관아 놈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최 씨 부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문지방을 넘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때다 싶었는지 화연이 재빨리 최 씨 부인을 부축하며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녀는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혹여나 자신의 친정에서 몰래 빼돌려 온 물건들이 들킬까봐 사색이 되었던 참이었으나 위기를 넘기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모든 상황을 서윤을 몰아설 기회로 삼기로 작정했다. 어머님, 진정하시옵소서. 어찌 어머님의 탓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동서의 사주에 살이 끼어 우리 집안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화연의 이간질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 씨 부인은 화연의 말에 동조하며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내 말이 맞다. 내 진작에 저런 박복한 년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장 마당으로 나오너라. 오늘 밤 내년이 저지른 불행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방에 들어갈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서윤은 쫓겨나듯 마당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거적대기를 마당에 깔게 하고는 서윤에게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밤새 내 죄를 뉘우치거라. 하늘이 놓아여 비를 내리든 눈을 내리든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잠들기 전에 네가 딴청을 피우는 꼴을 보인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소박을 놓아 내쫓아 버릴 테다. 최 씨 부인과 화연은 쌀쌀맞게 돌아서서 따뜻한 온돌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육중한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윤의 주위로 정막만이 감돌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해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 공기는 더욱 매서워졌다.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서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딱딱한 바닥에 닿은 무릎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저려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녀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일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이 죄일까?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정말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날리던 빗줄기는 이내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지며 서윤의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서윤은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짠맛을 남겼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화연과 최 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다과를 즐기며 서윤의 처지는 까맣게 잊은 듯 했다. 화연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최 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속내는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포졸들의 방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친정아버지의 무역상단이 밀무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만약 그 불똥이 이곳까지 튀어 자신이 빼돌린 자금이 추적당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화연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과장되게 웃으며 최 씨 부인에게 술을 권했다. 어머님, 이 술은 약주인이 한 잔 더 드시지요.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동서는 신경 쓰지 마셔요. 독한 년이니 하룻밤 비 좀 맞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연의 잔인한 말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웠다. 술기운이 오른 최 씨 부인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화연은 그제야 표정을 싹 바꾸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추위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려는 찰나 안차의 쪽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눈만 살짝 들어 동태를 살폈다. 검은 장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여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빗속을 뚫고 뒷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걸음걸이와 실루엣을 보니 영락없는 형님. 화연이었다.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형님이 어디를 간단 말인가 서윤의 머릿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혹시 내통하는 정인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흉계를 꾸미려는 것일까? 서윤은 무릎의 통증을 억누르며 엉금엉금 기어서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겼다. 빗소리가 거세어 발소리를 감추어준 덕분에 서윤은 들키지 않고 화연의 뒤를 밟을 수 있었다. 화연은 뒷간 옆 낡은 광 앞에서 멈춰 섰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삿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슥 나타났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 사이로 화연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제야 온 것이냐, 관아놈들이 왔다 가서 간 떨어질 뻔했단 말이다.
아버님은 뭐라 하시더냐. 그 돈으로 막을 수 있대. 사내는 곤란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A씨, 그게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상단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이번에 주신 폐물로는 이자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요.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유하다고 소문난 박씨 상단이 빚더미에 앉아있다니. 게다가 화연이 시댁의 폐물을 몰래 빼돌려 친정빚을 갚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가문을 기만하는 중죄였다. 화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었다. 미치겠네. 정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빼돌려야 한단 말이냐. 시어머니 눈치가 백단이야. 옷가락지 깬 것도 저 멍청한 둘째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겨우 넘어갔는데 더 큰 것이 없어지면 의심을 살 거라고. 서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옷가락지를 깬 범인이 바로 화연이었고 자신은 그저 화연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화연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아끼던 놀이개와 은수저 세트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끄라고 전해.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라. 관아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다니니까 조심해야 해. 사내는 주머니를 받아 챙기고는 굽실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화연은 사라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유는 빗물에 젖은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다. 화연은 그저 질투심 많은 형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안을 갉아먹는 독사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남의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 아니었다. 서유는 빗물과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각성의 눈물이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저 참고 견디면 진심이 통할 줄 알았는데 저들은 나의 인내를 비웃고 이용했을 뿐이다. 서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순하고 여리기만 하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차갑게 식은 빗물 속에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자세는 비굴한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은 복수를 다짐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최 씨 부인의 집은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아래서 두 여인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 명은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슴에 품고 비바람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젖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형님, 이 빚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것입니다. 서윤의 결의에 찬 독백이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날이 밝으면 더 이상 예전의 서윤은 없을 것이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생쥐가 아니라 독사를 잡기 위해 웅크린 매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핏기 없는 얼굴로 마당에 쓰러져 있던 서윤을 깨운 것은 다정스런 손길이 아니라 억센 발길질이었다. 지난밤의 차가운 빗물은 서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녀는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최 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호통을 쳤다. 에이구, 꼴값 떨고 자빠졌네. 하룻밤 비 좀 맞았기로서니 죽은 신용을 해 날이 밝았으면 썩이러나 아침상을 차리지 않고 뭐 하는 개냐 내 뱃속이 출출해 죽겠는데. 며느리라는 것이 대청마루에 널브러져 잠이나 퍼자고 있다니.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서윤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겨우 붙잡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화연이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나와 코를 싸주며 멸시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어머님, 저 꼴 좀 보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꾀병 부리는 것이 분명하니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으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화연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윤은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두 여인의 일그러진 얼굴이 악귀처럼 보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을 부숴줘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이리 오너라 한양에서 기별이 왔소. 서윤아 씨 계시옵니까? 대문이 활짝 열리고 관복을 입은 전령이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씨 부인과 화연은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전령은 마당에 쓰러져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다. 아이고, A씨 어찌 이런 몰골을 하고 계십니까? 한양에 계신 심대감마님께서 A씨의 안위를 걱정하시어 급히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심대감이라는 말에 최 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서윤의 친정은 몰락한 양반가라 변변한 벼슬아치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대감이라니 알고 보니 서윤의 오촌 당숙이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는 요직인 암행어사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그 당숙은 일찍이 부모를 여인 서윤을 각별히 아꼈던 터라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조카딸의 안부를 물으러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전령이 건넨 서찰과 비단 보따리를 받아든 서윤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비굴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어쩌나. 어서 방으로 모셔라 얘들아. 못들 하느냐. 서윤이를 안방 아랫목으로 모이시지 않고 방금 전까지 발길질을 해대던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도 된 양호들갑을 떠는 꼴이라니. 서윤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전령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당숙 어른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해주시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시어머니와 형님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꼭 전해주시게. 서윤의 말에 화연의 표정은 씹다 뱉은 감처럼 일그러졌고 최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윤이 앙심을 품고 험담이라도 했다면 당장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복수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더 높이 올려놓고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뼈가 부러지는 법. 서윤은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쓰러지듯 안방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귓께는 어젯밤 화연이 내뱉었던 추악한 말들이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며칠이 지나 서윤이 기력을 회복하자 집안의 풍경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최 씨 부인은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리라 성화였고 하인들조차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해졌다. 그러나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화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전전긍긍하며
혹시라도 서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봐 하루 종일 서윤의 뒤를 쫓으며 감시했다. 서윤은 그런 화연의 불안을 즐기기라도 하듯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다과상을 들고 최 씨 부인과 화연이 앉아있는 마루로 나갔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이 무심코 던진 말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어머님, 지난번 비 오던 밤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마당에 벌을 서고 있을 때 뒷간 쪽 담벼락에서 검은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 같았는데 어찌나 은밀하게 움직이던지 꼭 도둑고양이 같더군요. 서윤의 말에 찻잔을 들어 올리던 화연의 손이 덜덜 떨려 찬물이 치마폭에 쏟아졌다. 뭐라 사내라니. 최 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서윤은 놀란 척 입을 가리며 화연을 힐끔 쳐다보았다. 어머, 형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화연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 치마를 털었다. 아, 아니다. 찻잔이 뜨거워서 그만. 그나저나 동서, 헛것을 본 게 아니냐. 이 야심한 밤에 우리 집에 사내가 들어올 리가 있나. 네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게야. 화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웠다.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가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사내가 광 쪽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고, 혹시 광에 보관된 귀중품들은 무사한지 걱정이 되어서요. 요즘 흉흉한 소문도 돌지 않습니까? 최 씨 부인의 눈빛에 의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돈과 폐물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예민한 최 씨 부인이었다. 형님, 광 열쇠는 형님이 관리하시죠.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윤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화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못해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새 여인이 광으로 향하는 동안 화연의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았다. 이미 가짜로 바꿔치기해 두었으니 겉보기엔 모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광문이 열리고 쾌쾌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최 씨 부인은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물건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으나 서윤은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자기암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님, 저기 있는 산호비녀 말입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님께서 자랑하셨던 그 붉은 빛깔이 오늘은 왠지 좀 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습기를 먹어서 그런가.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산호비녀를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화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며칠 전 가짜와 바꿔치기한 작물이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다. 내 말을 듣고 보니 좀 흐릿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가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서윤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고 살며시 뒤로 물러났다. 너무 급하게 몰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 서윤은 화연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화연이 몰래 광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았다. 화연은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한양의 당숙에게 보내는 답장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연의 친정인 박씨 상단의 비리 혐의와 밀무역 정황에 대해 상세히 적어 내려갔다. 당숙이 암행어사라면 이 첩보는 그에게 큰 공을 세울 기회가 될 것이고 서윤에게는 화연을 단번에 끊어낼 칼날이 될 터였다. 붓끝에서 먹물이 번져나가듯 서윤의 복수심은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종이 위를 채워나갔다. 형님, 부디 다가올 환갑잔치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려 드릴 테니 며칠 뒤 집안은 최 씨 부인의 환갑잔치 준비로 분주해졌다. 화연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시어머니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 잔치 준비에 사활을 걸었다. 그녀는 빚을 내어 더욱 화려한 음식과 비싼 선물을 준비했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손님들을 끌어모으려 애썼다. 이번 잔치에는 내 친정에서 공수한 최고급 비단과 산의 진미가 깔릴 것이다. 서윤이 내년은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거라. 화연은 틈만 나면 서윤에게 시비를 걸며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소매 속에는 이미 화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며칠 전 화연이 흘리고 간 장부에 찢어진 조각을 서윤이 주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박씨 상단이 최 씨 가문의 폐물을 담보로 고리대금을 빌린 내역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잔치 전날 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마당에서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숨었다 하는 모습이 마치 인간사의 길흉화복과 같았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최 씨 부인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서윤아, 밤 공기가 차다. 들어가거라. 예전 같으면 청승맞게 굴지 말고 썩 꺼져라 했을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법 부드러운 말이 나왔다. 서윤은 깍듯이 예를 갖추었다. 예, 어머님, 내일 잔치 준비는 차질 없이 되었는지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최 씨 부인은 헛기침을 하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래, 내 당숙 어른도 내일 오신다고 했느냐? 속내가 뻔히 보이는 질문에 서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 바쁜 나라실 중에도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축하드리기 위해 잠시 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암행어사가 자신의 환갑잔치에 온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자랑거리였다. 최 씨 부인은 들뜬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고 홀로 남은 서윤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내일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다. 화려한 잔치상은 심판대가 될 것이고 흥겨운 음악 소리는 화연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 될 것이다. 서윤은 품속에서 장부 조각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어머님, 내일 흘리실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 내일 입으실 비단 옷은 수의가 될 것입니다. 서윤의 나지막한 독백이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최 씨 부인의 집을 감싸고 있었고 내일 터질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듯 부엌의 칼날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둥둥둥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최 씨 부인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마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색만장과 청사초롱이 가을바람에 화려하게 펄럭였고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잔치상에는 다리가 휘어질 만큼 산의 진미가 가득 쌓여 있었다. 기름진 전 냄새와 달콤한 떡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비단옷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최 씨 부인에게 아부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다. 최 씨 부인은 붉은색 비단 당의를 입고 높은 보료 위에 앉아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거만한 미소를 흘리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최 마님 회갑을 맞으시더니 얼굴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며느리들을 잘 두어 호강하시니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동네 안악들의 칭송에 최 씨 부인의 입은 귀에 걸릴 듯 찢어졌고
그녀는 연신부채를 흔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화려한 풍경 뒤편,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서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연은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인 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비단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마당을 누비고 다녔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교태를 부리고 자신의 친정이 얼마나 큰 돈을 들여 이 잔치를 준비했는지 떠벌리기에 바빴다. 호호, 이 술은 청나라 황실에서나 마신다는 귀한 술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특별히 공수해 주신 것이지요. 많이들 드십시오. 화연의 목소리는 높고 자신감이 넘쳤으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잔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겨우 틀어막았고 만약 오늘 안에 최 씨 부인의 환심을 사서 국간 열쇠를 완전히 넘겨받지 못한다면 내일 당장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판이었다. 화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대문 쪽을 힐끔거렸다.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올까 두려워서였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암행어사심 대감마님 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왁자지껄하던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위풍당당한 풍채의 심대감이 관복을 입고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이고, 대감마님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심대감은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쟁반을 들고 서 있는 서윤에게 멈췄다. 심대감은 최 씨 부인을 지나쳐 곧장 서윤에게 다가가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려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당숙 어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천한 며느리 취급을 받던 서윤이 대감마님의 각별한 진료임이 확인되는 순간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겼다.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호호, 대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워낙 부지런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어서 앉거라. 아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드디어 며느리들이 준비한 선물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화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뒤로 하녀가 붉은 융단이 덮인 쟁반을 받쳐들고 따라왔다. 화연이 융단을 걷어내자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 거북이 조각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객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것은 순금이 아니더냐. 화연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예,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제 친정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순금 거북입니다. 무게만 해도 100냥이 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감격에 겨워 황금 거북이를 쓰다듬으며 화연을 칭찬했다. 역시 우리 맏며느리다. 이 귀한 것을. 내 평생 너 같은 효부를 본 적이 없다. 화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윤을 곁눈질로 비웃었다. 아무리 대감 조카라 해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법이지.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내 것이다. 그때였다. 조용히 앉아있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형님, 그 거북이가 정말 순금입니까? 잔치상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화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서, 그게 무슨 망발인가? 감히 내 정성을 의심하는 건가?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최 씨 부인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머님, 잠시 그 거북이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화연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안 돼, 어머님. 전현이 또 물건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화연의 과민한 반응에 오히려 하객들의 의심이 증폭되었다. 심대감이 묵직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부인, 떳떳하다면 확인을 못 해줄 이유가 없지 않소. 어디 한번 봅시다. 심대감의 말에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거북이를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은 식탁 위에 놓인 은수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황금 거북이의 등껍질 부분을 힘주어 긁어내렸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번쩍이던 황금빛 표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로 검푸른 녹이 세운 쇠붙이가 드러났다. 아악,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 씨 부인은 숨이 멎는 듯 헐떡였다. 이건 도금이 아니냐? 서윤은 벗겨진 도금 조각을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순금이 아니라 노수에 얇게 금칠을 한 가짜입니다. 형님은 어머님의 환갑을 축하드리는 자리에조차 거짓을 올리셨습니다. 화연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상인놈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엎드려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윤의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책 한 권과 꼬깃꼬깃한 장부들을 꺼내어 심대감 앞에 내려놓았다. 형님이 몰랐다고 하시니 이 장부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셔야겠습니다. 서윤이 펼친 장부에는 최 씨 가문의 폐물 목록과 그것들이 전당포와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날짜, 그리고 받은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형님은 지난 3년 동안 어머님의 폐물함에서 산호비녀, 옥놀이개, 금가락지 등을 몰래 빼돌려 친정의 빚을 갚는 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이 집과 논밭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쓰셨지요.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뭐라고 내 폐물을 집 문서를 서윤은 결정타를 날렸다. 여기 박씨 상단에 이중 장부가 있습니다. 형님의 친정은 이미 3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형님은 우리 집안의 고혈을 빨아 다 쓰러져가는 친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자 화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만 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이제 광대 노름의 의상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심대감이 장부를 검토한 뒤 엄한 목소리로 포졸들을 불렀다. 여봐라, 이 자리에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다.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화연을 결박했다. 화연은 발악하며 최 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화연을 발로 걷어찼다. 이 흉물스러운 것, 내 너를 친딸처럼 여겼거늘. 감히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꼴도 보기 싫다. 화연이 끌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박씨, 상단 대주가 잡혀온다. 화연의 친정아버지마저 밀무역 혐의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고 있었다. 화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그들의 몰락은 철저하고도 비참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마당에는 엎어진 술상과 깨진 그릇들만이 뒹굴었다. 최 씨 부인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환갑날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내가 눈이 멀어 도둑년인지도 모르고 금이야 오기야 했구나.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묵묵히 마당에 흩어진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심대감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다독였다. 서윤아, 이제 되었다. 내 억울함은 다 풀렸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당숙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당숙 어른. 하지만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대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곪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서윤은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가짜 황금 거북이를 내려다보았다. 껍질이 벗겨져 흉측한 쇠부티를 드러낸 그 모습은 허영과 탐욕으로 점철되었던 화연과 최씨 부인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당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화려했던 잔치의 끝은 허무했고 남은 것은 차가운 진실뿐이었다.